저희가 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에 사실 면접 시험에 이렇게 서약서 쓰고 막 들어가세요.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이게 국가고시인데 좀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들여서 이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 그 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실무 보시는 선생님들 꼭 한번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어렵게 이렇게 토요일인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현황 및 취득 방법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실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의 김강열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따끈따끈합니다. 달려왔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옥수 학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관광통역 안내사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저의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 바로 30분 연결해서 해주실 이현자 부회장님이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통역 안내사가 뭔지를 먼저 듣고 궁금하고 알으신 다음에 그럼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겠다 안 따야겠다 따면 어떻게 공부하고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이니까 이 언어하고 연관된 직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류 트렌드하고도 맞는 직업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광통역 안내사협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내가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회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그런 것들 자질 향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관광통역 안내사협회가 문체부 고시에 의해서 관광통역 안내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법령에 근거해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과목 면제 과목이 있습니다. 4과목 과목 중에서. 그래서 2과목 면제 과목을 저희 협회가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가 하는 것들은 주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 대비하는 것들, 그리고 문체부나 서울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소수권 특이 언어 이런 교육하고 그다음 지자체하고 연관된 관광 안내 현장 교육 팸투어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어떤 처우 관련된 법령 제도 개선, 그다음 산업 현황 건의 같은 것들을 문화체육부랄지 여러 가지 국회랄지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에 저희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현재 관광통역 안내사는 근로자성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업이 기조가 많고 공유 경제가 요즘에 대세적인 트렌드,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역 안내업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 제도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과거에 1960년대 통역 안내업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약 한 50년 만에 그 업 자체가 부활을 하고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 1980년대부터는 이제 완전히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성으로서 여행사의 소속으로서 이제 보수를 받고 외래 관광객, 방한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 안내를 동반해서 하는 업을 계속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 자격법은 관광진흥법 38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2017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보유자 수는 현재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만 539명에 달하고 있고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 시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문체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고 자격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행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면제 교육은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에서 합니다. 이게 사원화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소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시험을 일단은 먼저 합격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과목에 달하는 그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본 이후에 면접 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구술 시험을 봅니다. 면접관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한국관광공사에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발행을 해야만 나오고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필기 시험은, 그러니까 외국어 점수는 제가 현황표를 보여드릴 거고요. 필기 시험은 일단 4과목 중에서 2과목은 협회 교육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용이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외대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외국어에 좀 강하니까 좀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면접 시험은 1회에 한해서 이 필기 시험까지 합격한 분들이 떨어지더라도 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점수를 통해서 다시 면접만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 그 시험에 대해서 보면요. 외국어는 공인어학 성적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 언어는 현재 현행 법상 12개의 언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희귀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은 뭐 협회든 문체부든 이제 그런 관련 기관을 통해서 어학에 대한 그 과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현행은 12개면 충분하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시험 과목으로는 국사입니다. 근현대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최근에 한 80년대까지는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관광 자원 해설, 뭐 관광지가 어떻다, 그거에 관련된 유래랄지 역사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관광 자원에 대한 해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 법규가 있고, 관광 법을 알아야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관광학 개론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과목이 모든 국가시험 비슷하겠지만 그 40% 이상 돼야 되고, 전 과목 점수가 각 과목 배점 비율별로 해서 6할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25문항씩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에 대한 배점 비율이 있는데 국사는 40%에 대한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은 이제 국가 간, 뭐 사명간, 그다음에 태도나 정신 자세, 발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나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확성, 논리성을 보고요. 그다음 면접 시험은 이제 총 점수의 60%, 6할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그 자격시험 면제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중에 관광법규와 관광 개론 과목이 면제되는데, 이 본 2과목을 저희 협회에서 매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월부터 공지를 해서 2월부터 사람을 이제 모집해서 강의를 할 텐데, 내년에는 한 1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지가 나오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는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법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언밸런스 부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요로서는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제 외래관광객,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한테 한국에 대한 어떤 우수성, 관광 이미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랄지 여러 가지 통역이랄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을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항상 늘 얘기하는데 민간 애교관이다,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런 자부심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마인드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의 역할과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로 이제 연결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어로 이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세계인들과 소통한다. 그 다음에 활동 분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마이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카지노업도 이쪽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당 장소와 이런 지역의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랄지 부산 이런 데는 뭐 크루즈 관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국제회의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의료 관광도 요즘에 핫하죠. 한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색깔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외국어 능력 시험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보통 특별 시험이 있었어요. 연 2회 정도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거의 그냥 정기 시험을 연 1회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가 외국어가 돼야 되고 필기 시험이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관광공사에서 등록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 점수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영어 부분 보게 되면 영어 시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배점 기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험에 대한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늘 말씀 모두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셔도 되고 추후에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토플이 있어요. 그리고 토익이 있고 뭐 탭스가 있는데 보통 뭐 CBT는 211점, IBT는 81점. 토익 많이 보죠.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 그냥 간단히 수준을 측정을 하면 76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스도 있죠. 677, 신탭스는 372.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돼 있고 플렉스가 이제 저희 외대하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하고 특별히 이제 조인을 해서 문체부의 허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플렉스 시험이 좀 더 용이한 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플렉스 시험을 보게 되면 776점입니다. 펠트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이제 많이 보시는 게 JPT,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JLPT도 있고 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JPT 기준 740점 보통 이렇게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많이 보는데 HSK 5급 이상, 그다음 플렉스 기준은 776점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어 뭐 희귀어들 좀 있긴 한데 불어도 뭐 보시면 776점, 독일어 776점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플렉스는 776점, 스페인어, 러시아, 이탈리아어만 여기 플렉스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레벨 듀 B2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 희귀하고 차별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협회에서도 지금 한 3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마이너라고 총칭합니다. 이 말레이하고 인도네시아어는 두 개 과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같이 배워요. 그래서 복불복이긴 한데 면접 시험 봐서 어떤 분들은 말레이어로 시험 공부를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인도네시아에 가깝게 질문한 경우는 좀 운이 없는 경우고 대부분 인구가 많고 그러다 방한객들도 많은 게 이제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어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가 사실 시중에 전문 어학기관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아랍어 하는 데가 드물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롯데하고 기업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아랍어 초급반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연속해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 공인 국가 외국어 시험이 없는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드린 플렉스 센터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함께 시행하는 특별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88,000원이고요. 통상 1년에 2번 2월하고 7월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협회 홈페이지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본 협회 홈페이지가 있고 그 협회 홈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은 이 전문 시험을 응시하는 그 사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통역 안내사만 나와 있고 저희 협회는 뭐 플렉스 시험이랄지 뭐 일반 일정을 여기 나와 있고 또 협회 내에 있는 관통사 시험을 전문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상세히 나와 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필기 시험 먼저 말씀드리면 4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학 개론, 관광학 법규, 그다음에 한국사, 근현대사를 포함한 한국사, 관광 자원 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학과 졸업자, 즉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상의 관광과를 전공한 사람, 이수자들은 2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좀 되고 관광학과 전공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따기가 쉽겠죠. 그리고 외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4가지 과목을 공부하면 되는데 협회를 통하면 다시 한번 이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은 관광학 개론하고 법규 2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년에 한 10번 정도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어느 정도냐. 한국사 시험 배점이 높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제 3급에서 4급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 외국인들이 없어 보이시는데 뭐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교포, 화교, 조선족 분들도 이 정도는 다 통과를 하셔서 많이들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문제당 한국사는 1.6점꼴이고 관광법규 개로는 0.8점, 과락이 40%고요. 총점이 6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요약 위주의 수험서를 보시는 게 용이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래서 1교시 2과목을 보고 2교시도 2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 과목을 볼 수 없는 사람, 볼 필요 없는 사람은 이제 1교시 2과목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쉬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자격이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자격일 수 있습니다. 예. 면접 시험은 약간 그 복불복 성향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면접관에 따라서 이제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날 컨디션이나 뭐 질문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관, 그다음 사명감, 그다음에 뭐 그 임할 수 있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할 수 있는 이분이 이제 과연 자세나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관광 안내에 필요한 뭐 역사나 관광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잠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객을 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너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에티켓 비춰지는 걸 보겠죠. 그리고 그 성실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잠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건 이제 외국어니까 해당 언어로 어느 정도 구술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이해를,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3인의 면접관 앞에서 1인당 10분에서 약 15분 정도 해당 외국어로 이제 질의하고 문답을 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어, 영어, 중국어는 굉장히 많이 자격증이 지금 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아랍어는 거의 뭐 희귀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거의 뭐 90% 이상 100% 가까이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학 점수가 일단 돼 있고 공인이 돼 있으면 면접관도 시장의 수요 때문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합격을 높이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도 자격시험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19년 정기시험 한 번만 일단 있는데 7월 22일에서 31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은 9월 7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발표가 나면 나중에 2차로 면접을 11월 23일에서 24일 날 양일 동안 보고요. 발표는 12월 11일 날 납니다. 올해 이제 아직 안 났더라고요. 곧 나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권은. 그래서 대상 언어는 베트남 마이너,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언어를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언어를 통해서 이미 기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은 다른 언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언어 시험 공인만 획득한 걸 증명을 하고 면접 시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죠. 아까 시장 상황하고 더불어서 그 관광통역 안내사 그 자격증 현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작년 기준까지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 총계는 35,539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제 과거 62년부터 뭐 2009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재 영어 529명 있어요. 그리고 일어가 186명, 중국어,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누적으로 보면은 현재 영어가 7,152명. 많죠. 그리고 일어는 더 많습니다. 10,000명이 넘죠. 중국어가 제일 많습니다. 11,0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세 개 언어가 또 시중에 많이 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요. 이 서구권이나 영어권 이런 쪽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여전히 불어는 많이 없어요. 191명, 독어 119명, 스페인어 110, 러시아어 130. 러시아어는 부산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부산 영남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가 213명 있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말레이 인도네시아 방한 자유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돈도 많이 쓰고 뭐 한류 열풍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개별이든 단체든 상당히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어에 대한 선택이 없는 분들은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말레이, 인도네시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한 언어를 배우면 두 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요. 언어 차이는 한국의 사투리가 심한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요 정도 지금 하면은 소통은 다 가능하다 그러고요. 그다음 베트남어 상당히 없어요. 근데 보통 중국어 배우면 4성음이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어를 하게 되면 8성음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나름 메리트도 있고 또 배워놓으면 외국 나가기도 좋고 베트남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태국어가 122명 오히려 베트남보다 많아요. 저희가 태국어는 양성 교육을 했었거든요. 협회에서. 그래서 자격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랍어 하면 대박입니다. 9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랍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에 굉장히 적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언어 소통은 되는데 좀 다르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어떤 언어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협회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약간 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요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려면은 현재 현행 법상에는 국적이나 연령, 성별, 나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협회에서는 처음에는 이 외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제한을 안 뒀는데 저희 협회나 앞으로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자꾸만 이 국가에 대한 관광 퀄리티를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득권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한국 관광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국적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자. 그리고 뭐 학력은 상관없고 영역은 상관없지만 국적만큼은 좀 제한하자. 왜냐하면 한국 관광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과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순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편이고요. 현재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조선족, 뭐 화교분들 막 들어와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고퀄리티하고 소득이 나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F2, F4, F5 사증 소지자하고 2-7 이 부분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행사의 업체에 채용된 H2까지는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2-7 관광통역 안내사 사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신청 및 허가 건수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업체에서 채용한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H2 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행사의 근로자로 고용, 활동한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하게 돼 있고요. 단속에 적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있을 텐데 이 교육을 저희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2번만 뭐 무조건 들으면은 면제해 주나요? 그러진 않고 2과목을 들었을 경우에 출석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출석 체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법에는 60시간인데 저희가 이론 35시간, 실무 35시간 현장에서 일주일은 실내 교육을 하고요. 일주일은 실외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다 80% 이상을 하면 되고 만약에 뭐 병가랄지 여러 가지 뭐 집안일이 있으면 그 객관적 증명해 주면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중간 시간에 이제 관광지 자기 발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 할 만하고 많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평가 시험이 있어요. 무조건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과목별 40점 이상 똑같이 모의고사 봅니다. 관통사에 대한 모의고사를 적정하게 기본으로 보는데 난이도는 훨씬 더 쉽게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이수가 되고요.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외국어 시험이 돼야 되고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 보고 등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필기 시험 2과목은 협회를 통해서 개론하고 법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험 과목은 외국어 12과목이고 공인어학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국사 시험이 40% 배점이 높다는 거 4과목 중에서 나머지 전체 이렇게 국사, 재화, 자원, 법규, 개론 이렇게 돼 있고요. 면접 시험은 관광 관련한 여러 포괄적인 전문 지식하고 언어, 응용, 표현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은 꼭 60일 이내에 관광공사에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면접 시험이 떨어지게 되면은 필기 시험 1번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학 공인 인증 시험은 그 어학별로 그
유효 기간이 있죠. 그 기한 내에 돼 있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플렉스 시험은 협회에서 공고를 하고요. 외대하고 특별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플렉스 시험은 듣기 및 읽기 총 70문항에 90분간 시험이고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외국어를 이제 합격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좀 정리해 왔고요. 간단히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효기간이 남은 공인어학 시험 인증표, 그 다음에 어학 면제 기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 이제 좀 오래 살았거나 뭐 외국어 강의를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한 증명이 되면 3년 이상 증명이 되면 어학도 면제가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인데 별도로 협회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플렉스 시험 말씀드린 협회와 외국어 대학이 공동으로 주요하게 해서 동남아 4개 언어 어학 능력 검정 시험을 협회가 같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시 정부 인정 플렉스 7개 언어가 있죠.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에 한정되고 있고, 그다음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인정하는 시험이 없어서 이 4과목만 협회와 문체부의 승인을 통해서 외국어대학하고 같이 동남아 언어 특별 플렉스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동남아 언어권 특별 플렉스는 왜 개인 점수 인증서를 안 주나요? 개인 인증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요걸 딴 거는 요목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제 나중에 취업하거나 다른 용도로 또 써야지 그렇게 하고 요걸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이 관통사 자격을 하는데 활용을 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접수비가 비싸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8만 원 이상 하냐는데 이거는 오히려 협회가 분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권 특별 플렉스 시험은 외대가 시행기간으로 한국 외대에서는 언어별로 원래 최소 80만 원,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시행비가 소요돼야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비용이 상승해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협회가 부담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부담을 하고 특별 시험이기 때문에 8만 원씩 하고요. 한 번에 여러 나라 언어 동시에 시험 봐도 되냐 신청이 안 됩니다. 동남아 4개 국어 플렉스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욕심이 많으신 분거나 능력이 되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동남아 언어권 특별 플렉스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냐요? 없습니다. 이거는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대외 공개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은 외대 출판부에 교재 문의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2173-249 여기에 이제 교재 문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 듣기 영역에 대한 플렉스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가 있어요. 엔터 테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환불이 되나요? 외국어대로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 이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언어권 특별 플렉스는 정기 플렉스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듣기와 읽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기 플렉스 시험과는 달리 말하고 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15분, 읽기 75분, 총 90분으로 이어집니다. 정기 시험은 정기 플렉스 같은 플렉스여도 듣기 30분, 읽기 90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격증 시험 음시 접수 시 접수 인정사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별 통보된 점수가 625점 이상인 경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관통사 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625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직접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명단을 제출을 직접 해줘요. 그러니까 개별 확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4개 국어 플렉스 특별시험은 언제 공지가 되나요? 접수 한 달 전에 협회에서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공지는 협회와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외대, 외국인 관광 유치 여행사 및 관광업계 신문대도 광고가 나갑니다. 보통 시험 다음 시험은 이제 한 달에서 3개월 전에 공지를 해드리고요.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접수가 완료된 분들한테 개별 문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 본인 카드 계좌가 아니어도 응시 결제가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나 계좌 입금 등 결제치 못합니다. 우체국의 통상 우편안을만 사서 붙여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기본 설명을 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협회는 그 성동구 왕십리에 있어요. 상왕십리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분들은 제주 지부가 따로 있고 부산 지부는 부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보시고 사무실이나 아니면 협회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질이나 개별적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물어보시고 아니시면 네, 말씀. 한국어나 마이너 같은 양성 과정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맞아.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이 교육과정 현황 간단히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관통사 양성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에는 저희가 말레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어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요거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에요. 문화체육부 관광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기본 교육 시간은 총 시간은 291시간이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고 보통 오전에 하면 뭐 오전, 오후에 하면 오후 이렇게만 나눠서 합니다. 하루 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220시간 정도 하고요. 요거 열심히만 하시면 한 보통 한 70% 정도 이상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별도로 자격시험 대비반이라고 그래서 그 역사나 문화 이런 그 아까 두 과목 면제 과목 말고에 대한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 학원에서는 거의 뭐 그런 퀄리티나 교과 과정을 비교할 수 없고 또 영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비 정도로만 하고 있고 스터디 모임도 있고 뭐 자습실을 같이 거기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은 거의 다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장 강의도 이렇게 가서 면제 교육 때 뭐 수원 화성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그래요. 청계천도 가고 그래서 항상 뭐 밥도 저희가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간식도 제공하고 있고 그밖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그때그때 교육도 있는데 요즘에 동남아 언어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무슬림 관광도 많아서 이런 할랄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 관광통역 안내서. 이거 프리미엄은 말만 프리미엄이 이름만 제목만 프리미엄이고 저희 협회에서 하던 거 이제 관광공사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시게 되면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 관광, 역사, 문화, 외국어에 관련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걸 따면은 소양 쌓기나 여러 가지 하시기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무 부분은 저희 부회장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문 뭐 이런 관광통역 안내사도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공사에서. 그리고 향후에는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도 업무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통사의 취업 부분이랄지 교육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상생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가장 좀 궁금한 게 관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네.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연봉으로 치면 네, 이제 제 꼭지가 아니라 우리 부회장님 꼭지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이따가 제가 만약에 보완이 안 된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또 현업에서 몇십 년간 종사를 하셨고 협회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부분 업계에 대한 부분 총망라에 다 알고 계신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이 직종에도 그 스페셜한 부분이 있고 초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회는 일단 관통사에 대한 근로자성의 보강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근로자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같은 것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강력히 요청을 하죠. 정부가 요즘에는 안 하는 경우가 겨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소득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 안내업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이 여행 산업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대부분 근로자성으로 단체 관광만 유치해도 그 벌이가 많은데 내가 뭐 하려고 해외 유치를 해요. 마케팅이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모든 게 SNS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투어 에이전시라서 OTA라는 신종 용어인데 뭐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 지상주의라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아시아에 본부를 두고도 있고 두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만 거기다 두고 해외에서 전부 다 모객을 해서 한국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여행사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역 안내는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번역기 뭐 파파고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속 필요하고 사람이다 감성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그래서 소득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방학은 교육 부분에서 있어서 네. 요즘 국비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아, 네,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교육 직접 가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보통 관광통역 안내사 이제 언어 교육하는 시중 언어 학원이 있고 자격증만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어. 그 안에 뭐 국사 있고 뭐 있고 뭐 노량진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협회에서는 이제 패키지로 언어 따로 뭐 이렇게 교육 과정 따로 자격 과정 따로 하잖아요. 현재 그 내일 배움제 카드라고 국비로 하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자나 실업자 대상으로 이제 충전을 금액을 해주면 그 양성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그 자기 카드로 이게 까져가지고 교육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협회는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그 사업을 받지 않고 다이렉팅으로 이 두 과목 면제 과목이나 언어 할 사람을 직접 모집을 해서 그 혜택은 현재 없어요. 없는데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협회가 하는 면제 교육이 법적인 유효 기간은 계속이에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면제 교육 사업비가 저희 협회한테 들어온 게 내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 이 교육을 꼭 받으시려면 내년에 꼭 받아주세요. 더구나 상반기에 좀 많이 받아주세요. 하반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을 대비해서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내년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다이렉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이 그 카드를 고용부 지원 카드로 개별적으로 올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금액 산정 저희가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 학원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예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년까지 여기 하시고 후년에 설계하시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교육하고 있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금액이요? 거의 무료예요. 그냥 예. 실비는 이제 뭐 거의 몇만 원 수준으로 조금씩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료 지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 교육은 자부담이 있어요. 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조금 다르는데 보통 뭐 한 6개월 과정 이렇게 해봤자 뭐 10몇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년 해봤자 배워도 거의 한 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몇만 원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중국 분. 네. 네. 아, 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서 몇 년 사셨죠? 네,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내면 돼요. 외국인 거소 증명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살았던 거소 증명서.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면제가. 예,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외국 사람인데 저도 중국 네. 근데 한국 국적을 땄어요. 그럼 따로 그것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서류가 있으면 가능해요. 면제가. 네. 혹시 두 과목 면제되는 교육은 네. 교육과정이 주중에 계속되니까 주중에 돼 있어요. 예. 1주는 실내, 1주는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네. 또 이따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나 뭐 끝나고라도 여쭤보시면 되고 또 우리 부회장님 강의하시고 연결해서 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요. 엄청 뜨거운 관심. 저도 내년도 상반기에 꼭 교육을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오셔서 숨도 못 돌리고 강의
바로 이어주신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현자 부회장님 모시고 지금 궁금하신 내용 포함해서 안내사의 현실과 미래 들을 텐데요. 진짜 그 부회장님 포스가 거의 연예인 수준이죠. 네. 되게 말씀도 되게 아름답게 하실 것 같은데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통역안내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자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광통역안내사, 지금 앞에 국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참 복잡하구나. 뭔지 모르게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무엇인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통역안내사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냥 그렇죠. 맞아요. 가이드입니다. 다만 그냥 관광 가이드 하면서 자꾸 어떤 부르기 쉬운 용어로 부르기 때문에 스스로 격을 높이기 위해서 통역 안내사라고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 맞아 외국인 따라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직종들이 거의가 정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명문화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란 국내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역을 통해 관광 안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통역안내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여행할 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플랜을 짜고 현지에 가서 이동을 하고 무엇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냥 생각해서는 통역안내사가 여행객 만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먼저 회사에서 모객을 해서 상품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수배를 하고 그 후에 우리는 지금 이 하얀 부분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이게 하얀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파란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수배라든가 다 해주고 있지만 직접 우리가 또 다시 제대로 예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나가서 일단 손님을 만나서 같이 모시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일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약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손님을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일단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오셨겠지만 또 알아야 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 다 사전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내 들어와서 메인이 되는 게 둘째 날, 셋째 날이죠. 대부분.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저 코스대로 투어를 같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送계까지. 이게 굉장히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도로 계산을 하고 전체 일정을 잘 짜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바뀌잖아요. 패러다임 전체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고 뭔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해도 될까 이런 부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가끔 그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 필요성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는 거 조금 전에 고도로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도 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한테 이 일은 적합하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이 번역을 좀 집어넣었는데요. 통번역해서 통번역에 항상 단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먼저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그냥 요즘 시대에 A4 용지 한 장짜리 어떤 양식이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기계 번역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두세 장 정도는 또 금방 검토도 가능하고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부분을 본다면 교수님 그냥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본다고 해봐요. 원서로 직접 읽기 전에는 번역된 거를 보게 되잖아요. 같은 작가의 같은 소설이라도 번역가에 따라서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학술적인 책만 보셔가지고 그 번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학습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많이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번역가가 창조해낸 것을 읽는 겁니다. 어떤 그 작가가 뭘 의도했고 어떤 뜻으로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번역가 스님이 먼저 다 전체를 보고 자기가 느끼는 감성, 자기에게 와 닿은 울림 이거를 그대로 재창조를 해낸 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 작가가 쓰고자 했던 그거를 우리는 읽는 게 아니라 번역가 선생님이 새로 쓰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설일지라도 번역가가 다르면 이 흐름이 달라요. 어쩌다가 저 작가 거니까 읽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책장이 안 넘어가요. 이거 읽은 것도 같고 안 읽은 것도 같고 그럼 번역가가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계속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제 드리는 말씀이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번역가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통역은요? 아까 여기 들켜버렸죠? AI가 어느 정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왜 얼른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면서요. 요즘은 AI도 안녕하세요라고 제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깊은 속에 마음속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쭉 나간다면 그냥 간단한 인사말을 할지라도 역시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러면 관광통역 안내사는 어떤가? 우리가 요즘 모바일로 다 훑어보고 그 옆에 나온 그 번역된 안내를 읽고 그리고 관광을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광통역 안내사는 약간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관광통역 안내사 우리가 어딘가에 답사를 가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유적지를 갑니다. 어떤 유적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유적지를 가게 돼요. 그거 못 느끼셨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화재, 우리 찬란한 빛나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은 거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대부분 무슨 절터, 무슨 탑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보면 없어요. 그냥 가서 아무런 예비지식 없이 가게 되면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가면 그게 보이잖아요. 아, 여기에 탑이 있었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 우리 선조들의 기술, 우리 선조들의 정성이 녹아있는 이게 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못 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다 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탑을 쌓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게 뭐 시간, 공간,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형성을 해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문화재들은 다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있어야만 그게 최대한의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여건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는 거는 박물관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는 그 안 보이는 거를 다 형상화를 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그저께 부여에서 올라왔는데요. 부여를 지금 몇십 번을 간 셈이거든요. 백제의 옛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백제 시대의 건축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남아 있는 거는 그 부여 시내에는 정림사주 오충석답 하나예요.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에 백제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백제를 보겠다고 누군가가 모바일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서 가서 보면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 그냥 야트마가 그 강 좀 건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동행을 해서 가게 되면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성백제잖아요. 백제 시작이 서울이었잖아요. 예, 그 4세기에 왕성해가지고 고구려하고 맞짱을 떠서 결국은 고구려 왕이 죽고 거기에 대한 보복성도 있고 뭐 장수왕의 남하 정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하염없이 남쪽으로 가죠. 그래서 가는 게 웅진시대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는 요즘 차로 수월하게 가지만 또 손님들도 수월하게 가시지만 옛날 서민들 그냥 걸어서 꾸불꾸불 하염없이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딱 건너다 보니까 저쪽에 뭔가 반짝반짝 비단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비단금자 쓰죠. 금강이잖아요. 아, 이제 이 고된 여정이 끝났구나. 그 강을 건너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몇십 년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웅진으로 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갔지만 거기에서 몇십 년 지나면서 다시 안정이 되고 백제 중흥을 꾀하면서 부여로 갑니다. 지금은 차로 한 20분 정도 가거든요. 그 과정을 계속 설명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삼국시대의 부대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서 그런 상황에서 그 부여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여 년 번성을 하는데 자 나당연합군이 몰려옵니다. 당나라의 군대가 30만이 바다를 건너서 오고요. 신라에서는 5만의 군사가 옵니다. 일단 주력군부터 다 당나라 군사를 막으로 보내고 5천 결사대가 황산벌로 나가지 않습니까? 신라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힘이 안 되니까 밀려서 자 부소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을에 있다가 산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도 또 쫓겨서 갑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낙하하면서 몸을 던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듣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부소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너무나 예쁜 거죠. 그냥 혼자서 모바일로 띡 보고 갔다 온 사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죠? 가봤자 아무것도 없던데. 우리랑 같이 갔던 사람 거기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자꾸 보면서 뭔가를 찾지요. 여기서 그 불에 탄 쌀 알갱이가 나왔답니다. 그 쌀 한 톨에서 백제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밀려서 가던 그 낙하암까지 가서 여기서 뛰어내렸답니다. 너무 뛰어내린 게 무서워서 치마복을 뒤집어 썼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거기에서 조금 옆에 가면 고란사가 있어요. 고란사에는 일본의 그 불교를 전한 백제의 그 벽화가 있습니다. 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약수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벽화를 보고서 불교의 연관성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의 원류인 불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함께 그 옆으로 가서 그 배를 타게 되죠. 백제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해서 모왕이 변해서 용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백마고기로 낚아 올렸대잖아요. 소좀 막 너무 밉죠. 그러면서 배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냥 거기서 들려주는 노래, 뭐 좀 그 구슬픈 애잔한 음악 나오잖아요. 그분들 그 내용 몰라도 뭔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여를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부여 너무 좋았어. 나 또 갈래. 친구들한테 우리 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2번, 3번 확대 지성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관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 한에는 통역 안내사가 반드시 같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관광통역 안내사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즐거움을 찾는 직업이잖아요. 고객이 있음으로 해서 즐거운 직업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고객이 있으면 응대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부대끼고 뭔가 자꾸 해내야 되는데요. 손님, 의사들 우리가 부럽잖아요. 맨날 우리 선배가 그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네 치료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뭔가 좀 안아줘야 되고 뭐 하루 종일 기운 다 빠져나가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 개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으로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 복잡한 법망을 다 뒤져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니 머리 아파 죽겠네, 그거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회계사 좋죠. 숫자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람이 사람하고 부대껴야지 숫자하고 매일 평생을 살아요. 그 적성이 맞는 사람 좋겠지만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얼굴 보는 순간에 우리 좋은 거 보러 가요. 네. 얼굴 보는 순간에 나 귀하고 예쁜 거 사러 갈래. 여행 가면서 왜 뭐 싫은 기분으로 가는 일 없잖아요. 뭔가 미리서부터 계획하고 항상 즐거움. 그러니 그 즐거운 기운이 꽉 차 있는 곳에서 계속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이 기운이라는 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즐거운 기운 속에서 내내 평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이 우리 직업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겠죠? 그래서 즐거움을 찾는 직업이다라는 게 우리 직업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즐거운 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제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졸업 신청했거든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수업을 쭉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사람, 요즘 한참 얘기하는 스스로 학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학교를 마무리를 못하겠구나, 완성을 못하겠구나 해요. 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연구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자꾸 찾아보고 자꾸자꾸 반복하고 이게 우리 학교의 사이버 학교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를 해도 되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이 학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직업이 그렇거든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아침에 갔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그 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쌀값이라고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아시겠죠. 추곡 수매가를 물어봐요. 그게 뭐요? 추곡 수매가. 요즘 검색 잘하니까 추곡 수매가를 검색을 해요. 이 아저씨 지금 조금 며칠 전에 그 추곡 수매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통역 안내사가 추곡 수매가가 뭔지를 몰라서 그거 단어부터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작년에 얼마였는데 물가가 그동안에 반영이 물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반영이 돼서 근데 다 못해가지고 아마 이번 조금만 올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하면서 이거를 내가 정확한 숫자를 찾아보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추곡 수매가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있으면 이 아저씨 삐져버려요. 지금 하루 종일 즐거워야 되는데 아저씨가 아침부터 삐져버린단 말입니다. 어떡할 거야? 같이 재미있게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그게 자기 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농부, 뭐 하수구 파는 사람, 현의 지사, 제가 해본 거는 중의원까지 해봤습니다. 국회의원까지는 같이 지내봤습니다. 다양하게 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적어도 그거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계속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에 강한 사람들이 최적화된 게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거예요.
모든 회원들이 굉장히 학습열이 높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강사진들이 좋습니다. 누가 웬만해서 나를 가르치겠습니까? 뭐 이런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실내 교육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각 구석구석 현장에를 갑니다. 현장에 다 가서 현지인 목소리를 다 들어요. 그걸 다시 내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다 듣고서 내 걸로 녹여가지고 다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일이고 우리가 보람있게 항상 즐거울 수 있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괜찮은 그래서 즐거움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인데 사이버 한국외대 학생들 최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꼭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또 국장님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 패턴이 자꾸 바뀌어요. 예, 뭐 산업 전반이 다 바뀐다고 하는데 여행업계도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 통역 안내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1976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안내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령을 세울 때 외국에서 법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세우다 보니까 그 제대로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통역 안내사이면서 안내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던 게 그 70년대 중반부터 어떤 그 산업별로 다 나라가 정책적으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는 여행사들에게 전권을 줬나 봐요. 가서 모객을 해오세요. 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 민간들이 다 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객을 해서 고객 유치를 하도록. 그러면 그때까지 안내업을 가지고 있던 통역 안내사들은 뭐 항상 얘기하죠.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긍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모객을 회사에서 해오면 여러분은 그 최일선에서 우리나라를 최대한 제대로 알리고 잘해서 나라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회사도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통역 안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바탕에 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벌칙이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모객을 해오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여행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검색하잖아요. 숙박 좋은 곳 찾고 꼬누고 있다가 티켓 싼 거 딱 떨어지는 순간에 픽업해가지고 가는 거 뭐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까지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는 게 70-80% 이상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광차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행사를 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모객하는 게 전체에 대비해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는 지금 옛날에 길을 이 앞에 내놓고 여기 휴게소가 있었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저쪽에 새로 나게 되면 이쪽은 전혀 안 가는 거. 물론 오는 사람이 있지요. 편하게 그냥 여행사에 맡겨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나 여행해볼래 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경비 들어가는 그걸로 비싸고 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거나 귀찮아서 혼자 할래 해서 혼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저쪽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서 내가 사람들이 여기 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 있어라고 여행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싫어요.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겠어요. 저쪽에 나가서 우리가 먹거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4, 5년 전부터 꾸준히 협회에서 이제 올렸습니다. 안내업을 새로 내주세요. 여행사 소속이 아니면 여행사에서 목욕해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관광객이 불편한 거. 자기가 혼자 그 모바일로 다녀봐야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이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언어가 불편하다. 그리고 사실 고객 쪽에서도 이 통역 안내사는 필요한 거죠. 현지인하고 부대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던 거죠. 결국은 청와대 그 일자리 수석실에서 내려왔습니다. 통역 안내사가 안내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전체 회의가 다 끝나고 하반기에는 이게 법제화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봉급쟁이로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따로 개업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행사 소속돼서 회사에서 목욕해오면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안내업을 해도 되는 거 앱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면 여러분 모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앱으로 연결이 되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급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청와대에서 내놓은 부분이 청년 일자리, 실버층 일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년 그러면 우리가 20대 청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업계에서 청년은 20대 청년이 아니고요. 막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 40대, 50대, 60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년이에요. 이분들이 자격증 땄어. 나라에서 인정해서 나를 자격증을 줬어. 그런데 막상 현장에 딱 나가면 이 양반이 나한테 물어볼까 봐 무서워.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도망치고 싶거든요. 이게 한 1년 동안은 아마 갈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보다 기간이 짧을지 모르지만 나 일하겠다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보다는 또 언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데 훈련시키고 어쩌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 3, 4년 된 사람들 일 시키죠. 60대 이제 나 30년 동안 무역회사 근무했어. 영어는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또 그 나라 사람 내가 누구보다 잘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런 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회사에서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좀 해줄래? 네.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네. 이렇게 하는 누구를 일을 먼저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들어서 내가 제2의 인생 요즘 이제 20년, 30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으로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실버층 일자리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 기준에 대해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다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필드에 나오실 때가 된다면 그때는 아마 튼튼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일하기 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특히나 다른 분들도 내버려 두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만큼은 적어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합격하셔서 회원이 되셔서 우리 합격자만이 우리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회원이 되셔서 만약에 협회에서 저를 보시게 된다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을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날 만난 걸로 대접하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예, 늦은 시간 꽤 길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